삼성전자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2022년 말 매출 사항을 예측해 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손익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그 윤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서 제가 그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. 왼쪽이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고요. 오른쪽이 어떤 그 정신적인 표현들로 이렇게 그 분류를 해 봤습니다. 모두 8가지 키워드를 발췌해 봤습니다. 과학과 진실, 경제적 성장, 도약과 빠른 성장. 요게 이제 좀 그 마음에 다가오고요.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, 그 다음에 혁신,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그 경영적인 요소들의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안철수 씨도 사실 이런 측면으로 많이 강조를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마음가짐 정신 세계가 사고방식들이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, 그 다음에 지성주의, 그리고 자유와 창의, 자유의 확대. 이 경제 성장은 결국 또 자유의 확대가 돼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말미에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. 한국이 이제 그 세계 한 10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로서 한국의 문제가 바로 국제적인 문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취임사의 결어였습니다. 현실을 인식하는 그 표현 중에 그 키워드는 한 3가지로 그 압축돼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지나친 양극화, 그 다음에 사회 갈등, 반지성주의. 이 반지성주의라는 게 이제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거겠죠. 이게 뭐 사회 갈등하고 연결이 되고,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어떤 그 연결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바이어블 비전, 실행 가능한 비전을 갖고서 이 국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제가 그 속해 있는 그 TOC 그 스터디 그룹에서 그 학습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경영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시하는 게 이제 그 전략과 전술 쪽에서 바이어블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성장에 대한 그 인식이 이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성숙기가 되면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, 바이어블 비전은 이게 도약을 할 수 있는, 그래서 기업이 도약을 해야 또 한국 경제도 도약을 하겠죠. 그런 의미에서 그 상섬전자가 국내 그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분석 내용에 윤 대통령의 취임사 키워드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. 그리고 TOC 그 제약이론 경영의 바이어블 비전도 겸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평택에 그 삼성전자부터 찾았습니다. 그래서 한미 반도체 기술 동맹 강화라는 제목의 뉴스를 그 조선비즈 오늘 날짜로 나왔는데요. 윤석열 바이든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첫 만남. 동행한 이재용은 세계 최초 3나노미리 공정 소개. 미국 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. 한미 경제 안보 동맹에서 반도체 위상 확인. 이런 소제목으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.
또 한 제목으로 세계일보에서는 바이든 반도체 공장 방문 의미는 해가지고 그 의미를 경제 안보 동맹 강화 의지 이렇게 이제 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 제가 그 1년에 그 한 번씩 여는 그 TOC 경영 컨퍼런스에 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르프 회계를 좀 소개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근데 어느 이 좌중에 분의 그 질문이 제약이론 경영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한국에서 제대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? 이런 질문이 있는데 조금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우선 답변을 했던 게 아마도 그 삼성이 도입하면 다 따라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런 답변을 했었고요. 그러나 이제 그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영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그 답변을 좀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. 하도 여러 가지 뭐 난다 긴다 하는 경영 기법들이 난무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영 기법들이 들어오면은 그 형식화되다가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것 같은 트리즈 같은 게 또 더욱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. 육시그마는 뭐 한참 유행하다가 뭐 어느 틈새에 싹 없어졌죠. 그리고 최근에 일본은 그 제약이론 경영을 받아들인 기업이 상당히 있는데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이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마땅히 그 답변을 못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좀 얘기하면은 에,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아마 경험한다면 분명히 받아들일 곳이 많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게 이제 위에 그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.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절박한 심리가 나오는 경영 상황이라야 아니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그거 제약 이론이라는 게 뭔지 그거 한번 좀 해보자. 우리도 영업 적자에서 좀 저기 벗어나 보자. 뭐 이럴 때 좀 도입 가능성이 좀 높다.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도입한 곳이 실질적으로 있어도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고 너무나 쉬워서 대비로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뭐 이런 또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. 자, 그 주가로 와서요. 주가가 68,100원으로서 2021년만 78,300원보다 무려 1,200원이 빠졌습니다. 장부 가격 대비로는 233%입니다. 액면 가격이 100원짜리죠. 100원짜리인데 이게 그 저기 우선주까지 해서 이제 평균은 132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정한 시가총액이 69조가 날라갔습니다. 그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그 실적은 좋은데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지 저도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장부 가격 대비 얼마냐 요거를 보는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그 주가가 경영 성과를 가 뒷받침이 돼서 주가가 형성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고요.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.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삼성생명이 8.51%, 삼성물산이 5%, 그 다음에 기타 이해관계자, 특수관계자 포함해서는 20.79%를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외국 자본이 모건 스탠리, 골드만 등이 나와 있는데요. 그게 50.77%나 됩니다. 그러면은 실질상으로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외국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영미 자본이라고 저는 봅니다. 글로벌 또 금융 자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앞서 그 소개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삼성 평택 공장부터 방문했다는 데 의미는 사실은 그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뭔가 이제 와서 좀 잘해달라 뭐 칭찬도 많이 하고 또 미국에 그 공장 줘서 고맙다 하는 거는 이제 예의상 하는 얘기고
미국 말 잘 들으세요라고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빨리 그 미국의 반도체 공급 잘해라.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 외형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다, 경제동맹 강화다, 이런 측면으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손익 내용에 와서요, 1분기 매출액이 56조 7천억입니다. 전년 동기 대비 25.9%가 증가했는데요. 매출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 스르풋은 33.4%가 증가를 했죠. 스르풋율도 3%가 상승했습니다. 운영비용이 22.2% 증가했습니다. 스르풋보다도 적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TOE 생산성은 0.1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. 영업이익이 8조 4,600억 원으로서 그렇게 돼서 전년 동기보다 75%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,900억이 더 적은 수치인데요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2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삼성은 항상 그 표준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. 제품 및 상품, 반제품 및 제공품.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따로 그 상품 매출원가 뭐 이런 거는 구하지 않고,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. 그리고 전체 재고는 2조 7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재고 관리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표를 어, 이 비성분 표에다가 지금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를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, B 이 표현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MC 매출원가 재료비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3.2%가 증가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22.2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4조 2,400억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9%가 증가했습니다. 직원 수가 11만 3,485명이나 되네요. 근데 분기에는 그 직원 수를 표기를 안 했습니다. 반기 때 표기할 예정이다. 뭐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이 있는데, 작년 말보다는 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도 해봅니다만은 제시된 인원수가 없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9% 임금 인상이 된 거로 산출이 되고 평균 임금은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대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. 보통 1억이 이제 되면 1억이 이제 대기업 수준인데요. 거기에 이제 그 50%나 더 높은 것이 이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 삼성전자에 누구든 취직을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유틸리티비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업에서는 전력비, 뭐 증기료, 그 다음에 뭐 에너지, 뭐 이런 등등을 모두 합쳐가지고 유틸리티비라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이제 유틸리티비가 상당히 그 많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. 21.3%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전기 공급도 제대로 돼야 되고 용수도 제대로 공급이 되는 그런 입지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또 있죠. 전체 운영 비용의 한 3.8%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외주 용역비가 있는데요. 그 8천억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거꾸로 한 1.3%가 감소했습니다. 가공 비율이 33%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 공정이 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상대적으로
매출 재료비는 또 이제 67%로 안정되게 지금 산출이 됩니다.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음 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이 밝다. 또 이런 1단계에서 그것을 또 암시가 아니고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2단계도 간단하게 세 줄이면 딱 검증이 끝납니다. 감사한 일이고요. 큰 대기업이 이런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일치한다는 것이. 그런데 현금 흐름표야말로 진짜 맞아야 되는 건데, 이게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재고자산을 위해서 2조 9천억 원의 돈이 나갔는데, 재고자산이 잡힌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 안 잡혔단 말이죠. 그러면은 2,337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냐?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. 그게 이제 2,757억 원이나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은 평가 손실을 더 잡은 건지, 그래서 차이가 또 419억, 420억 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분기보고서 주석 내용 중에서는 도저히 찾지를 못했습니다. 이것은 조금 불명예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거기다가 재고자산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명세의 평가 충당금의 증감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, 또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. 677억 원이 차이가 있고요. 전년도에는 거의 200억 원 차이가 있는데, 이것이 무엇인지 추적할 근거는 제 수준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. 단지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갭을 발견해서 이게 갭이 있어 라는 의견 제시만이라도 제 역할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, 이 재고 회전율이 2.7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반대로 TOE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. 요렇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. 이 반증을 하는 방법은 원재료가 크게 상승을 했든지, 또는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야 이 분식회계 개연성을 무효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. 재고 회전율의 감소는 재고 버퍼율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미래가치는 8%가 상승했습니다. 이런 거라도 상승을 했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저도 의아합니다. 그 다음에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빨라졌고요.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.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반증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던가 판매 가격이 상승하는 입증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원재료 매입액이 쭉 나와 있고요. 요거는 상세하게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별로 매입액은 표시해 줬는데, 원재료 인상 인하율은 구두 설명을 제가 여기다가 붙였습니다. 여기다 갖다 붙였는데, 이제 빠진 것도 많죠. 빠진 것도 많은데, 일단은 요거를 두 개를 매입 비중과 원재료 단가 증감률을 곱하면은 가중 평균이 결국은 됩니다. 전체가 다 그렇다면은 다 더하면은 5.9%의 원재료가 현재 제시된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은 5.9%가 원재료가 상승이 됐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,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. 그러나 분명히 이제 증가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. 하만이 자동차 오디오 뭐 이런 거로 유명한 데라고 그러는데, 이게 이제 여기에 자동차용 메모리가 4% 오른 게 크게 눈에 띄고요.
그 다음에 이제 SDC라는 사업 부분에 FPCA가 19% 상승한 거. 어쨌든 뭐 많이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품 가격도 상승한 거로 추정을 하는데 내려간 것도 많네요. TV가 내려갔고 메모리 가격도 내려갔는데 디스플레이, 휴대폰 OLED는 11%나 상승했고, 그래서 정확하게 제품 가격도 다 인상이 됐다. 물론 이제 그 매출 비중을 또 가중 평균해야 될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, 그런 데이터는 뭐 찾아가지고 계산하는데 상당히 그 시간 낭비적인 요소도 되기 때문에, 어쨌든 지금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그 원재료 상승률보다는 제품 인상률은 좀 낮았던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. 그러나 어쨌든 다 같이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개연성, 분식회계 개연성은 반 정도는 무효화하는데 동의한다. 저는 이렇게 좀 이런 입장입니다.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 뭐 이런 게 조금씩 안 맞았거든요. 그런 게 좀 걸립니다.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. 캐펙스, 자본적 투자는 3,292억 원 투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무려 16조 원으로서 전년도 9조 8천억 원보다는 현금 수익률로는 3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채권자한테 971억 원의 그 차입을 더했고요. 그래서 레버리지율은 5.1%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낮은 수준이 되겠죠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1.2는 ROE로서 높지 않은 그런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배당률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. 2021년도는 뭐 주식 선택권 뭐 이런 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6.5%로 계산이 됩니다. FEM 최종 6조 7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. 현금 버퍼율은 46.1%로요. 50%가 안정선인데 매우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.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. 그리고 이익 잉여금률은 3,658%로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연말에 얼마나 그 매출이 일어날 것 같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요. 제가 이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. 손익계산서나 이 전년도 비교 뭐 이런 거에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가로 세로를 그냥 역으로 다 바꿨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예측하는 그 산식도 바꿔가지고 이 산식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원래 연간 판단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전년도 실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그거를 1로 보고서 얼마나 더 인상이 증가가 될 거냐. 그래서 1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산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1분기 거를 그냥 100으로 그냥 가정을 하면은 나머지 그 9개월이 이제 300%에 해당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판매 관리비도 300% 오르고 프로핏을 갖다가 300% 36조 이익을 보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은 매출액은 233조 원을 팔아야 된다 하는 산출이 됩니다. 그러면은 그게 매출원가가 그 163조 원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도 300% 증가하는 거로 보고 가공비도 300% 증가를 하고 거기서 기초 재고에서 기말 재고를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재고도 그 한 15% 정도는 오를 것 같다. 증가할 것 같다. 이래서 매출원가는 316%가 오르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 233조 원의 매출액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. 그리고 다음 단계에는 이것을 그 삼성전자가 뭐 납품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. 하나의 그 단품 납품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봤을 때 1분기 그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
아까 그 계산한 2022년도 목표액을 제한가라고 그 해석을 하는 거죠. 견적서 써낼 때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재료비 얼마 들어가고, 가공비 얼마 들어가고, 판관비 얼마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네들 예상이익이 얼마 정도 먹서, 이거를 노골적으로는 표현 안 하고, 뭐, 일반 관리비 등 해가지고 뭐 표현할 수도 있고요. 어떤 경우에는 뭐 지급이자도 넣는 경우도 있고, 뭐 다양하게 회사마다 좀 틀립니다만은, 어쨌거나 제안은 이거 사업 계획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235조를 그 매출을 일으키겠어. 이렇게 이제 얘기를 됐다 그러면은 내부 승인이든 아니면은 납품권으로 비유하든 235억 원, 235조인데요. 235조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이익이 예상 이익이 38조 원이다. 근데 계획은 36조 원이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38조 원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산출이 됩니다. 매출 원가 때문에 그런데요. 그래가지고 2022년도 매출 증가를 한 2% 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또 41조 원 정도 증가하는 거로. 그러니까 매출이 2%를 증가를 시킬 수 있다면은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1% 오르는 거로 되는데요. 생산재료비도 1% 영향이 있고, 요게 이제 반올림해서 여기 1%입니다만은 요 비율대로 생산재료 비율, 가공 비율, 요 두 개 합치면은 100%죠. 이렇게 영향을 간다 봐가지고 기말재고도 또 15% 증가한다. 이렇게 봤을 때 매출원가는 164조 7천억 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1조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. 매출은 239조까지 올릴 수 있다. 뭐 이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예측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스루풋 분석을 해가지고 스루풋은 어떻게 예측하느냐? 그러면 스루풋도 뭐 별다른 도수가 없습니다. 그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300%더 증가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2022년 목표가 원가 회계하고는 틀리게 230조 원대가 아니고 227조 원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. 이런 방법이 있고요. 매출 재료비를 중심으로 해서 뽑는 방법이 있고, 하나는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손익분기점 산식에 제가 더 하나 추가한 것은 목표 이익, 프로핏을 넣은 겁니다. 이거를 스르푼율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유사하게 나오죠. 227조 원이 산출이 됩니다. 그러니까 요거 C 플랜과 A 플랜의 뭐 중간선 정도로 사업 계획을 하면은 바람직할 것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것도 납품하는 거라든가 사업 계획 승인이 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목표 나온 대로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그러면은 다 300% 올리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226조까지만 해도 뭐 잘해봅시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겠다 이거죠. 그 경우에 32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있겠다. 근데 계약을 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원가 회계는 매출액을 증가하는 목표로 얘기했지만 스루프 쪽에서는 뭐 매출액을 가지고 추가 목표를 더 세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스루픈율을 중시를 해서 54% 그대로 가져가고 다만 재고 회전 증분율만 11회전을 해가지고 10점 아까 몇 회전이었까 그랬죠. 요거를 11회전까지만 해서 증분율 4%만 하더라도 실행 결과는 계약
계획상으로는 32조 9천억 원의 이익인데 41조 5천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. 계획 대비 22.7% 증가를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수주산업이라서 어떤 그 매출액의 리미트가 결정이 돼 있다면은 계약한 것이 226조니까 그런데도 그런 경우에 재고 회전율을 개선했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, 이게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가공비가 계약한 것보다, 계약했을 때 예측한 것보다 좀 떨어지게 계산을 했습니다. 그 비율만큼, 그러니까 재고 회전 상승률의 가공비와 판매 관리비의 효과성이 좋아져서 그만큼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,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상승 효과가, 이 계약은 32조 9천억 원이었는데 33조 한 8천만 원 정도로 이익을 낸 효과가 나올 수 있다,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주산업에서 좀 제가 좀 써먹으려고 한 건데 병행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. 삼성전자 그 분석권이 조금 사이드 시사적인 문제도 좀 있어서 좀 길게 걸렸습니다만은,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국세청 발표가 1사분기 세수가 111조가 거쳤대는데 삼성전자의 그 법인세가 2조 얼마 1분기에 나갔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그 법인세를 갖다가 혼자서 국세 수입의 한 2%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하면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직원 수가 한 11만 명이면 한 세 식구라고 보죠. 에버리지 현재. 그럼 한 30만 정도 되는 이 도시 이 하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어떤 그 도시 하나를 그것도 그 군소도시가 아니고요. 거의 적어도 그 직하시나 이런 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중도시 정도 이상의 그런 이 규모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상 삼성전자 1사분기 경영실적을 분석을 해보고 2022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